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6부 의병. 더 가까이 오거라. 영산강 안으로 들어오거라. 이마에 불도장이 찍혔던 할아버지의 넋이 그에게 이르고 있는 것 같았다. 대부리는 분명히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듯 싶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거대한 꿈틀거림으로 어둠 속을 흐르는 영산강을 보았다. 어느새 달이 떠올라 수면을 희뿌옇게 남보라색의 수국꽃 빛깔로 비추고 있었다. 늦가을 깊은 밤의 남보랏빛 화사한 달빛에 흠씬 젖은 영산강을 바라보고 있는 대부리는 자신도 모르게 황홀경에 도취되고 말았다. 갑자기 대부리는 자신의 몸뚱이가 남보랏빛 달빛으로 변하면서 강물이 되어 흐르는 듯한 신비로운 기분에 젖어들었다. 대부리는 달빛에 젖은 갈대를 헤치고 강물이 흐르는 쪽으로 걸어갔다. 강물이 발을 적시는 순간 그는 마치 죽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듯한 오싹하면서도 마음이 차츰 편안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점점 물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처음에는 오싹한 차가움을 느꼈으나 차츰 그 차가움이 사그라지면서 자신이 강물로 변하는 것 같은 황홀함에 도취되었다. 그는 무릎 높이까지 걸어 들어가서 잠시 똑바로 서서 강물이 흘러내려오는 동쪽과 강물이 굽이치면서 흘러내려가는 서쪽을 보았다. 그리고 달빛이 바람에 실려 내려오는 회색빛의 야트막한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는 이상하게도 강물이 흘러오는 곳과 흘러내려가는 서쪽을 번갈아 굽어보는 순간 사람의 삶과 죽음을 동시에 느꼈다. 강물이 흘러오는 쪽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강물이 흘러가는 쪽에서는 죽은 사람들의 뒷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대부리는 한동안 무릎 높이의 강물 속에 서서 자신의 육신이 차츰 영산강 물속에 흥건히 녹아내리는 것 같은 황홀경에 도취되었다. 그리고 달빛에 비쳐 보이는 영산강의 물구비에서 마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삶과 죽음의 길고도 짧은 여정을 한눈으로 보는 듯 하였다.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너는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이 흙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사람은 죽어서 흙과 물로 되돌아가는 것이란다. 이 할애비는 죽어서 영산강의 강물이 되었단다. 내 할애비뿐만이 아니라 이 할애비의 할머님도 영산강의 강물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모두 영산강에서 다시 만나고 있단다. 양반들한테 시달림을 당해왔던 종들 중에서 대부분이 하늘의 별이 되어서 밤하늘에 반짝이거나 영산강의 강물이 되어 언제까지나 살아서 흐르고 있단다. 그러니 너도 이 하레비가 살아있는
영산강 강물이 되어야 하느니라. 대부리는 바람에 실려오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이야기는 웅보 형님에게서도 여러 번 들었었다. 그는 어렸을 때 웅보 형님한테서 양반들은 죽어서 군뱅이나 구렁이가 되고 종들은 죽어서 밤하늘의 별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웅보 형님은 그 이야기를 할아버지한테서 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웅보 형님은 할아버지는 죽어서 영산강물이나 밤하늘의 별이 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몇 번이고 도망을 친 것이라고 했었다. 대부리는 남보라색의 달빛이 깔린 강물을 굽어보면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하였다. 강바람에 실려온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강물 속에서 아우성으로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들려왔다. 대부라, 너는 어차피 죽어서 영산강 강물이 될 사람이니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훗날에 영산강 강물이 될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영산강 강물이 되면은 언제까지나 죽지 않고 살아서 흐르기 때문이란다. 그러니 너는 내 일심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영산강의 강물이 되고자 하는 이 하랩이나 내 애비 그리고 너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일을 택하거라. 영산강의 강심 쪽 깊은 물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 뚜렷하고 명쾌하여 마치 할아버지가 옆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는 듯하였다. 순간 대부리는 그가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하고 당장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이 분명해진 듯 싶었다. 그는 천천히 강변으로 걸어 나와서 다시 갈대밭에 앉았다. 그는 갈대밭에 앉아서 영산강을 남보랏빛으로 물들였던 달빛이 사그라지고 한동안 미명의 어둠 속에 덮였다가 다시 새벽의 회색빛으로 밝아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영산강의 새벽 물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해서야 갈대밭에서 일어서서 계산의 둔영을 향해 이슬을 털고 올라갔다. 아니 이 사람아 어디 갔다 이제서 오는겨? 대부리가 둔영으로 올라가 임시로 지은 초막 안으로 들어서자 초막 입구에서 총을 아는 채 꾸벅꾸벅 졸고 있던 방석호가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났다. 방석호는 대부리의 옷이 이슬에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간 의아해하였다. 다른 대원들도 눈을 비비고 일어나 앉으며 대부리에게 어디에 갔었느냐고 한마디씩 물었다. 대부리는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철쭉 빛깔로 충혈된 눈을 들어 초막 안의 대원들을 둘러보았다. 차지와 서거칠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가요? 대부리가 초막의 풀섭 위에 앉으며 방석호에게 물었다. 장십장 찾으러 나갔구만. 간밤에 진포리 쪽에 갔다가 올라와서는 새벽에 다시 새끼내로 내려갔어. 새끼내는 왜 내려갔다요? 장십장 찾으러 갔단께. 그나저나 어디 갔다 왔어? 누구 좀 만나고 왔구만요. 누구를 만나? 돌아가신 우리 조부님을 뵙고 왔어라오. 왜요? 돌아가신 조부님을 만났다고? 이마에 불도장 찍혔다는 조부님 말이요. 그러면서 방석호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공허하게 웃었다.
짝귀 차지가 손칠만한테 기계 5자루 오고 실탄을 가져왔더구만. 대부리와 방석호가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천좌근이가 그간에 짝귀와 서거칠이가 영산포에 갔다 왔던 이야기를 대충 장십장에게 보고를 하였다. 대부리는 포로로 붙들려간 대원들이 광주로 이송된 것 같다는 말에 크게 놀랐다. 그는 당장 그날 밤에라도 영산포 헌병 분대를 기습하여 생포당한 대원들을 구명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대부리는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며 한숨을 쏟았다. 확실히 이송되었답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겠구만요. 손칠만이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요. 대부리가 묻고 천좌근이가 대답하였다. 대부리를 찾으러 새끼내로 내려갔던 짝귀와 서거칠이가 다시 계산 둔영으로 올라온 것은 아침 해가 덩그렇게 떠오르면서 늦가을에 툭툭 쏘는 듯한 가시돋친 햇살이 나뭇가지들 사이로 부채살처럼 쫙 퍼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런데 짝귀와 서거칠은 대원들이 처음 보는 낯선 2명의 중년 사내와 함께 나타났다. 그 2 사람은 대부리와 짝귀가 다시 새끼내로 돌아오기 전 제물포 응신청에서 빈대처럼 붙어 살면서 등짐군 노릇을 할 때 사귀었던 박치기 천팔봉과 투전군 오태수였다. 대부리는 천팔봉과 오태수를 발견하고 한동안 귀신에 흘린 사람처럼 뭉근한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는 제물포 친구들이 그를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대부리 성님, 우리가 안 봬요? 박치기로 받아야 내가 뉘긴 줄 알겠소? 박치기 천팔봉이가 패랭이를 대부리 쪽으로 들이대는 신용을 해보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성님, 나 오태수이다. 투정꾼 오태수를 잊었을까? 오태수도 오른손을 대부리 코앞에 대고 투전의 끝발을 죄는 흉내를 내며 걸쭉한 목소리로 투정을 부리듯 말하였다. 자네들이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귀돌이는? 대부리는 떨떠름한 얼굴로 천팔봉과 오태수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그가 뜨악한 얼굴로 그들을 대한 것은 결코 그들이 반갑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예기치 않은 출현에 놀랐기 때문이다. 이틀 전에 새끼네 대부리 성님 집에 왔세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짝귀 성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기라도 한 것 모양 우리 앞에 떡 현신을 하지 않겠소? 천팔봉이가 그답지 않게 벙식거리며 떠들어댔다. 귀돌이는 목포에 와 있당만. 짝귀가 대부리 대신 말해주었다. 대부리 성님이 반가워서 뒤로 뻥 넘어질 사람도 와 있세다. 오태수가 싱글거리며 대부리를 놀려대는 말투로 퉁겨댔다. 오태수의 그 말에 천팔봉이와 짝귀도 애매하게 웃음을 날렸다. 그래도 짐작이 안 가오. 오매불망 대무리 성님만을 눈이 물개지도록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천리길을 엎어지면서 뒤집어지면서 달려온 사람이 뉘긴 줄 여태 짐작이 안 가오? 오태수가 겨룹단처럼 작은 몸짓을 좌우로 흔들어대며 다시 놀려댔다. 대부리는 오태수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필시 봉선이가 찾아온 것이리라. 대부리는 순간 대원들 보기에 민망하여 초막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오태수와 천팔봉 그리고 짝귀도 대부리를 뒤따라 나왔다. 늦가을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다. 대부리는 문득 간밤에 영산강을 휘덮었던 남보랏빛의 달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자신이 몸뚱이가 강물로 녹아내리는 듯한 신비로움에 젖었던 기억을 돌이켜보았다. 제물포 응신청 시절의 등짐꾼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된 대부리는 눈부신 늦가을의 햇살에서 문득 간밤의 남보랏빛 달빛을 느꼈다. 참말로 반갑구만. 자네들이 찾아올 줄은 몰랐네. 대부리는 천팔봉과 오태수를 한꺼번에 껴안았다. 뜻밖의 천팔봉과 오태수를 만난 대부리와 짝귀는 창의대가 임시로 만든 군막으로부터 20여 보쯤 떨어진 큰 소나무 밑에 둘러앉아서 다시 한번 손들을 마주잡고 흔들어대며 반가움을 나누었다. 두 분 성님들이 제물폰을 떠난 뒤 꽁 먹은 소식이더니 결국은 적도가 되었구려. 천팔봉이 적도라는 말에 힘을 주어 비아냥거리듯 퉁겨댔다. 대부리와 짝귀는 천팔봉이가 악의 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라 뜨악하게 웃어 보였을 따름이었다. 나는 두 성님들이 일이 될 줄 짐작했었다우. 연전에 진국의 상여도가에 빈대부터 살면서도 날마다 만민 공동인가 뭔가에 흘려서 나돌아댕기셨잖우. 나는 그때부터 성님들이 일이 될 줄 알고 은근히 걱정을 했었다우. 성님들은 언제나 남산골 새님 역적 바라듯 삐뚤어진 눈으로 세상을 사는 분들이라서. 오태수도 한마디 하였다. 자네들도 여전하구먼. 대부리는 두 사람의 초라한 입성을 가늠해 보면서 말했다. 그의 짐작에 오태수는 또 투전판에 끼어들었다가 그동안 응신청 등짐꾼 노릇하며 애면글면 여축해 놓은 돈을 옴실하게 털어 바쳤을 것 같고, 천팔봉은 싸움판에 엉겨붙었다가 사람을 작살내고 도망쳐 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우리들 신세는 열고 보나 닫고 보나 매 한 가지 외다. 대부리는 오태수가 한 말을 어림할 수가 있었다. 그 말은 대부리의 짐작대로 살아가는 형편이 옹색함을 말하는 것이었다. 헌디 귀돌이 오고 봉선이도 함께 왔담서. 한동안 잠자코 있던 짝귀가 천팔봉과 오태수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우리 두 사람이 귀돌이 성님을 꼬셨지요. 성님들도 귀돌이 성님이 제물포 선창거리에서 자파점을 내고 있는 복덩어리 과부를 덜컥 물었다는 거 아시죠? 아다마다. 귀돌이와 고향 같은 서귀표 여자람서. 짝귀가 천팔봉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되물었다. 우리가 귀돌이 성님을 깨어서 복덩어리 과부와 같이 목포로 내려가 살라고 했습죠. 그 과부 전 남편이 제물포 바닥에 번연히 눈 뜨고 사는 마당에 두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된다는 것도 끌쩍지근한 일이고, 그러니 좌파점을 목포로 옮겨서 맘 툭 끌러놓고 살라고 했더니 우리말에 솔깃해서 함께 목포로 내려왔다우. 그렇다면 귀돌이는 그 복덩어리 과부와 같이 목포에 와 있는가? 그렇구만요. 좌파점을 낼만한 점포를 물색에 놓은 연후에 엄과부는 먼저 제물포로 올라가고 귀돌이는 이쪽으로 오기로 했지요. 대부리가 묻고 오태수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대부리는 봉선이에 대해서 묻고 있었다. 그러나 천팔봉이와 오태수는 처음에 대부리가 묻고 있는 속내를 눈치채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번갈아 볼 뿐이었다. 그러자 짝귀가 두 사람을 향해서 가볍게 눈을 흘기며 봉선이 약 좀 해줘.
하고 퉁겨댔다. 아이고 나 봐라. 만건 쓰고 소세한다더니 순서가 바뀌었구려. 응당 봉선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했을 것이구만이라오. 오태수가 대부리를 향해 고개를 주걱거리며 능갈쳤다. 짝귀는 오태수의 ንም실늠실 뭉치는 태도를 보고 빙긋이 미소를 버금어 날렸다. 우리가 재물포를 떠나온 것은 봉선이 때문이었다오. 봉선이가 하도 성화를 내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지요. 오죽이나 성님이 보고 싶으면 콩밭에 섯을 치듯 성화래야 싶어서 내친김에 귀돌이 성님을 꿰었답니다요. 하긴 우리 두 사람도 두 성님들을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또 우리 둘 다 재물포 바닥에 눌러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오태수는 말끝을 흐리고 나서 대부리와 짝귀의 눈치를 살폈다. 봉선이는 시방 새끼네 자네 집에 와 있다네. 짝귀가 오태수의 다음 말이 이어지기 전에 뚜벅 봉선이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말았다. 우리 집에? 어쩌자고 우리 집에? 한사코 우리를 따라오겠다는 것을 포도시 떼어놓고 왔네. 성님이 재물포를 떠날 때 길어도 한 달 안에 돌아오겠다고 찰떡같이 약조를 했다면서요. 천팔봉이가 짝귀의 말을 받아 따지듯 불걱거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참말로 뒤엉박차고 바람잡고 남학신 신고 대동미 실은 관선 쫓아가는 격이로구먼 그리야. 그런다고 우리 집거정 찾아오면 어쩌자는 것이오. 대부리는 울컥 퇴박심이 일어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내질러버리고 말았다. 낯선 여자를 맞은 식구들이 놀랄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참, 짝귀 성님 이모님 댁은 평안하신가? 대부리가 말머리를 돌리기 위해 권대길래의 안부를 물었다. 기실 그는 권대길래의 안부도 안부려니와 순영이의 소식도 궁금하였기에 돌려 물었던 것이다. 순영이가 일본으로 떠난 후에 우리 이모님이 몸져 눕게 되었다는구먼. 대부리의 무릎에 짝귀가 대신 대답하였다. 미국으로 안 갔나며? 대부리는 순영이가 하야시를 따라서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던 터이라 아직 일본에 있는지 미국으로 떠난 것인지를 알고 싶었다. 달포 전에 일본서 편지가 왔당만. 짝귀가 개명이 풀린 목소리로 말하면서 얼핏 대부리의 옆 얼굴을 훔쳐보았다. 대부리는 천팔봉과 오태수에게서 빡본의 사전의 한대두 영감네 소식도 얼추 들었다. 천팔봉의 말로는 한대두 영감은 권대길의 아우 권만길의 미상 호위꾼들한테 칼을 맞아 죽었다는 것이었다. 한대두 영감이 죽은 날은 바로 2달 전인 8월 21일 날 덕수궁에서 순종 황제의 즉위식이 거행되던 날 밤이었다고 하였다. 한 영감이 죽기 달포 전이었다오. 그러니까 그날이 덕수궁 중화전에서 일본이 강압적으로 고종 임금님의 양의식을 하던 날 권만길내 미상 호위꾼들과 한대두 영감내 미상의 호위꾼들 사이에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던 게 화근이 되었지요. 대부리는 한대두 영감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자 마음이 울적해졌다. 한대두 영감도 대부리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한 영감은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대부리를 기다렸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천팔봉과 오태수는 대부리와 짝귀가 떠나온 후로 변한 재물포의 모습이며 응신청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처음 와본 목포에 대해서 한참 동안 입심 좋게 떠벌려댔다. 실은 말이요.
우리가 현이코를 타고 목포에 내린 것은 보름 전쯤 되었습니다요. 보름 동안 목포에 머물게 된 것은 이 천팔봉이가 그 월선이 고년을 찾느라 몽그작거린 탓이로우. 오태수가 천팔봉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이 새끼내 늦게 당도하게 된 이유를 말하였다. 그래, 그 월선이란 여자는 찾았는가? 짝귀가 천팔봉을 흘겨보며 물었다. 내 그년을 찾기만 하면 가랭이를 찢어서 홀태질을 하려고 했는데 되졌는지 살았는지 목포 바닥을 이잡도 뒤졌으나 허탕만 쳤지요. 된장 신 것은 1년 원수요. 산에 퇴박 넣고 주랭랑 친 계집은 1000년 원수라더니 내 그년을 찾기 전에는 한이 풀리지 않겠소이다. 천팔봉이 퇴퇴거리고 침을 뱉으며 투정을 부리듯 말하였다. 내 원 참 찰봉이 심사는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깐. 갈퀴덩굴 모양으로 껄끄럽기만 한 그 월선이가 어디가 좋아갖고 팔봉이가 저리도 오매불망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주까리 때 개똥 참에 달리듯이 개집들이 수시로 줄렁줄렁 따르는데도 한사코 그 월선이 있는 탈행이니 원. 그러면서 오태수는 밉지 않게 천팔봉을 향해 눈을 흘겼다. 그것은 봉선이가 대부리 성님 못 잊어서 불원천리 멀다 않고 찾아온 이치나 매 한 가진겨. 옷은 새 옷이 좋고 정은 예정이 찐덕지다고 하는 하든가. 짝귀가 대부리를 보며 녹말을 하였다. 내하고는 정반대로구만요. 내는 술은 초물에 취하고 사람은 훈물에 취하는 격으로 나중에 사귄 계집이 새 맛이 좋더만. 오태수였다. 대불이나 팔봉이 귀돌이 등에 비해 짝귀처럼 연복도 없으려니와 엽색을 좋아하지 않는 그가 그런 말을 하자 모두들 소리 없이 웃음을 깨물었다. 오랜만에 만난 그들은 소나무 밑에 둘러앉아서 해 그림자 기우는 것도 있고 켜켜이 쌓인 회포를 흥건하게 풀었다. 그들은 점심때가 훨씬 지나서야 서거칠이가 가져다준 소금물에 적신 연반덩이와 찬물로 배를 채우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대부리 성님은 그만 내려가서 봉선이를 만나보시오. 암에 성님 기다리느라 귓속에 멍이 들고 두 눈이 다 물커졌겠소. 어서 내려가서 회포를 푸시오. 천팔봉이가 대부리를 향해 턱짓을 하며 산을 내려가라는 신용을 해보였다. 날이 저물면 내려가서 만나보게. 여자 가슴에 한 묻어두는 사내닉 치고 큰일하는 놈 없다네. 짝귀도 진심으로 말하였다. 그는 일부러 대부리에게서 서거칠과 함께 영산포에 내려갔다 온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포로로 붙잡혀간 창의병들이 어차피 광주로 압송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장십장한테 말을 해봤자 마음만 어지러울 뿐 별수가 없으리라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대부리도 오랜만에 만난 제물포에서 온 친구들 때문에 짝귀가 영산포에 내려갔다 온 이야기를 잊고 있는 듯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리는 이미 방석호로부터 영산포의 사정을 들어 알고 있었다. 팔봉이, 태수, 자네들 봉선이 데리고 당장에 목포로 가소.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하던 대부리가 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매요? 당장에 목포로 가라고요? 그 말이 진정이요? 무슨 말이든지 굽어 생각할 줄 모르고 고지곧대로만 받아들이는 천팔봉이가 왈칵 화를 내며 따지듯 물었다. 자네들이 보다시피 짝귀 성님과 내 처지가 이런데 어쩌고럼 자네들을 붙잡을 수가 있겠는가?
자네들이 싫어서가 아니고 우리 처지가 처지인 만큼. 대부리는 궁색하게 변명을 하면서 말끝을 얼버무렸다. 아, 그렇다고 당장에 가라니. 너무하신 거요. 오태수도 대부리의 말에 심사가 뒤틀렸는지 찜부럭한 얼굴로 눈을 흘겼다. 그러면 자네들한테 같이 있자 한다고 치면은 우리하고 같이 있겠는가? 자네들 말대로 우리는 적도일세. 적도라는 말이 왠가? 도둑이라는 말일세. 외봉들한테 붙잡히면 목숨을 내놓아 한다네. 아, 그런데 어찌 그럼 우리랑 같이 있자고 하겠는가? 대부리가 한숨까지 섞어가며 부드러운 말로 사정을 저저히 이야기해서야 팔봉은 자신이 옥생각하였음을 알아차리고 어색하게 씩 웃어 보이며 아, 성님들이 적도라면 우리도 적도가 아니겠소. 그러니 성님들과 같이 있어도 무방하겠세다 라고 말하였다. 천팔봉의 그 말에 대부리와 짝귀는 물론 오태수까지도 깜짝 놀랐다. 오태수로서는 대부리와 같은 창의병이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아니, 왜라고? 오태수가 천팔봉을 되작거려 보며 놀란 얼굴로 되물었다. 사실 우리 두 사람은 다시 재물포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라오. 태수는 노름빛이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해놓고 내는 사람을 작살냈어다. 아, 그러니 당분간 두 성님들과 같이 있어도 무방하지 않겠소. 성님들이 먹여줘야 주시겠죠. 뭐 싸우면은 나도 도 같은 놈이니까 싸우라 하면 외놈이고 떼걱놈이고 가리지 않고 싸우겠수다. 천팔봉이가 피식거리며 말했다. 대부리와 짝귀도 천팔봉의 그 같은 말에 어이없는 얼굴로 마주보았다. 나는 다시 진곡의 상여똑가로 가서 염장이나 되겠수다. 오태수가 그러고 나서 벌떡 일어섰다. 대부리는 그런 오태수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잘 생각했다는 표시였다. 아, 태수는 그러면 염정이나 되소. 나는 두 성님들과 같이 적도나 될라네. 천팔봉은 그의 말대로 대부리와 같이 창의병이 될 결심을 한 듯 싶었다. 대부리는 그런 결심을 한 천팔봉을 억지로 쫓아보낼 생각은 없었다. 그는 언제든지 가고 싶다면 놓아주고 남아있고 싶다면 내치지 않을 생각이었다. 대부리는 오태수만은 그들과 같은 창의병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터였기에 그에게 남아있으라는 말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는 어쩔 수 없는 노름꾼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대인이 명분이니 하는 따위는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었다. 태수, 아, 자네 봉선이도 좀 데리고 가소. 대부리가 간청하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아, 참말로 안 만나볼 생각이오? 천팔봉이가 애운한 눈빛으로 대부리를 보며 물었다. 아, 시방 내 처지가 계집 생각하게 생겼는가? 내 처지에 계집을 하니 도야지발에 편자 붙이는 격이 아닌가? 나 봉선이 만날 생각 개털만치도 없은께 그리 알고 자네가 좀 데리고 가소. 봉선이도 목포에 남고 싶다면 말이시 유달정을 찾아가서 안주인한테 내 말을 하라고 전어소. 유달정 안주인이 고향 사람이라 내 말을 하면 머물러 있게 해줄 것이. 대부리의 그 말에 천팔봉, 오태수는 물론 짝귀까지도 봉선이를 보내더라도 한번 만나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여러 말로 타일러 보기도 하고 통사정도 해보았으나 대부리는 끝내 생각을 고쳐먹지 않았다. 그는 봉선이의 애잔한 마음과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었다.
애우라지 그를 만나보기 위해서 불원천리 찾아온 권녀를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정분을 말하기 전에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이었다. 그는 처음에 권녀를 돌려보내더라도 얼굴이나 한번 보고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던져주어 원망을 사지 않도록 다독거려 볼까도 싶었으나 생각을 바꾸고 말았다. 아무리 잔정이 없는 대부리 자신이라고는 하지만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살냄새를 맡게 되고 보면 모지락스러운 말로 떼치어 보내기가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기실 대부리 자신도 봉선이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권녀를 만날 입장이 아닌 것이었다. 많은 창의병의 목숨을 잃고 모두 절통에 있는 처지에 계집을 만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봉선이를 마주보는 순간에 죽은 대원들의 얼굴이 눈에 밟힐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나는 영산포에 내려가서 하룻밤 쉬고 내일 목포로 나가겠수. 해가 기울어 산 그림자가 영산강을 내려덮기 시작하자 오태수가 말했다. 새끼네 우리 집에 들러서 봉선이 데리고 가는 것이 잊지 말소. 대부리가 다시 한번 간청하듯 말하였다. 봉선이를 내가 가져도 되우? 요령만 있음사 얼매든지 자네 여자로 맹글어도 좋구먼. 그러니 봉선이를 데리고만 가주소. 뒷날 내 여자 내놓으라고 하지 않을 텐께. 대부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씁쓸하게 소태 껍질 씹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알겠세다. 후일 나를 찾으시려거든 진국의 상여독가로 오시면 곧 될 것이외다. 오태수는 그러면서 차마 몸을 돌려 세우기가 아쉬운지 한동안 대부리와 짝귀, 천팔봉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둘러보았다. 나 가오. 오태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본 채 초조히 산을 내려갔다. 대부리는 잠시 오태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다가 누구애랄 것도 없이 얼핏 댕겨봐야 쓰겠구만 하는 말을 남기고는 오태수의 뒤를 밟았다. 대부리는 오태수 몰래 뒤를 밟아 내려가서 먼 발치라도 봉선이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이다. 새끼네 마을 뒤쪽 찔레나무 둔덕에 이른 대부리는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서서 발뿌리 아래로 그의 집을 내려다 보았다.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기울고 산 그림자가 우줄거리며 마을을 덮고 있었다. 오태수가 봉선이와 함께 모습을 나타낸 것은 조금 후였다. 오태수가 앞을 서고 봉선이가 뒤를 따랐다. 대부리는 집 뒤 둔덕에 몸을 숨긴 채 봉선이가 맥이 풀린 모습으로 새끼네를 떠나는 것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권녀는 오태수를 따라 새끼네 다리를 건너고 물목구비를 휘돌아 영산보 쪽으로 무겁게 발걸음을 떼어 옮기면서 몇 번이고 어둠에 묻혀가는 산과 들판을 둘러보았다. 그러다가는 아예 걸음을 멈추고 서서 넋을 잃고 계산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오태수가 돌아서서 잡아 끌다시피 하여 다시 걷게 하였다. 대부리는 봉선이의 모습이 어둠에 자오록이 묻혀가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봉선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그대로 찔레나무 덤불 속에 서서 허전하고도 삽삽한 마음을 달래느라 고개를 쳐들어 무럭색 꽃빛깔로 변하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는 순간 또 하나의 죽음을 생각하였다. 그는 헤어지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쩌면 다시 만날 수 없는 헤어짐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인지도 몰랐다. 대풍창에 걸려 풀상투를 따라서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어버린 우아미 어미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 대부리는 어둠이 영산강을 겹겹으로 뒤덮은 후에야 무겁게 짓눌린 마음으로 둔영을 향해 몸을 움직였다. 봉선이가 새끼네를 떠나면서 얼마나 자신을 원망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순간 그는 어깨에 메고 있는 총을 벗어 던져버리고 봉선이와 함께 목포로 나가서 등짐꾼 노릇이나 하면서 이러그러 한 세상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 생각하면 그가 제물포 응신청에서 등짐꾼 노릇하면서 살았던 때가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았다. 그는 총을 맨 후부터 무엇엔가 옴칠 수도 없을 만큼 심신을 한꺼번에 단단히 결박당한 기분이었던 것이다. 총은 그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되레 무서운 속박을 강요하였다. 대부리가 이끄는 이 초대가 계산에서 적의 기습을 받고 크게 패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다시 싸울 기력마저 잃고 있을 즈음 전라도 각처의 다른 의병장들은 눈부신 전과를 올리고 있었다. 그 무렵 계산을 기습하여 대부리의 창의대의 회생불능에 타격을 주었던 영산포 헌병 분대장 무라다 특무조작은 소좌로 승진하여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대신 오하라 도시시로 특무조장이 새 분대장으로 부임하였다. 오하라는 계산의 장의병 잔당이 둔취하고 있다는 정보를 탐지하고 기습을 준비하고 있었다. 장십장은 이 같은 기밀을 알고 남은 대원들을 이끌고 태매산으로 둔영을 옮겼다. 그가 이끄는 대원이라야 짝귀와 방석호, 서거칠 천팔봉, 김유복 등 5에 지나지 않았다. 남은 대원들은 천자근을 따라서 나상집 창의대장이 이끄는 본진으로 합류하여 들어가 버린 것이었다. 대부리가 태매산으로 둔영을 옮겨 토구를 파고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겨울 동안 칩복하고 엎드려 있을 즈음에도 전라도의 여러 곳에서는 많은 의병들이 싸움을 그치지 않았다. 의병장들 중에서도 기사면은 영광에서, 고광수는 지리산에서, 김태원은 함평과 담양에서, 심남일은 나주에서 수시로 주제소를 기습하고 일본인들의 많은 피해를 주었다. 영광의 안산 왕여봉 협곡에 둔치하고 있던 300여 명의 기삼연부대는 그해 겨울인 12월 7일에 영광 법성포를 기습하여 순사 주제소를 불태우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잡화점 4곳과 약종 상점, 도기 상점, 과자점 등을 소각하였다. 기사면 부대가 법성포를 기습하였을 때 모든 은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쌍수를 흔들며 환영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앞을 다투어 먹을 것을 제공하였다. 또한 기사면 부대 50명은 그달 23일에도 영광읍 30리 바뀐 불갑산 기슭에서 우편 배달차의 경호 경찰관 일행을 습격하였다. 그들은 도주하는 일경을 추격하여 영광읍 밖까지 와서 매복하고 있다가 급보에 접한 일경이 출동하기를 기다려 일제 사격을 가해 많은 피해를 입혔다. 기사면 부대는 또 이듬해인 1월에도 담양, 장성, 함평에서 전과를 올렸으며 광주 마지에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사쿠마 농장을 습격하여 농장 건물들을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이날 일본인 3명이 창의병의 총에 맞아 죽었다. 고광순 부대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일본군의 포위망을 뚫고 근동의 주재소를 기습하고 출동하는 일본군을 맞아 싸워 기세를 울렸다. 그러나 고광수는 그해 겨울에 연곡사 골짜기에서 일본군을 맞아 싸우다가 전사하고 말았다. 이때 구례에 살고 있던 매천 황현이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관을 마련하여 연곡사 골짜기로 올라가 일본군의 흉탄에 숨져 있는 의병들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진해 주었다. 나주 근동에서는 또 이름이 알려진 의병장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규모의 창의대를 이루어 일본과 맞싸웠다.